Music is life. 음악은 삶이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려야지 하고 생각한 게 아니고 사실은 계속 음악은 삶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연이어서 계속 하고 있었어요. 제가 집중하고 있던 주제였는데 마침 나눌 기회가 생겨서 제가 얼른 손을 들었죠. 오늘 드린 말씀에서 뮤직은 제가 클래식 뮤직을 집중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특히 피아노를 연주하는 연주자의 입장에서 클래식 뮤직으로부터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한 6학년 때까지 한 4년 동안 피아노를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우리 형편이 안 좋았지만 저에게 꼭 피아노를 시키셔야겠다 그러셔서 돈이 있을 땐 치다가 돈 없을 땐 끊었다가 그렇게 반복을 하다가 한 4년을 했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반주 정도를 했고 그렇게 이제 손을 유지를 했어요. 그러다가 2017년에 다시 본격적으로 피아노를 제가 붙잡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생각하면 중년의 위기였던 것 같아요. 내 삶의 의미가 뭘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하는 연구가 무슨 의미가 있나? 세상에 아무 도움도 주지 않고 내가 꿈꿨던 삶을 나는 살고 있나? 그런 허무함, 깊은 허무함, 그 허무함의 느낌 때문에 음악을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냐면 어느 날 뉴욕에 있는 그 오페라를 공연하는 레스토랑에 있는데 거길 갔더니 이제 가수들이 오페라 공연을 하는데 반주자가 95살의 할머니였어요. 이게 쪼글쪼글 늙으셨는데 손만 다 살아서 박자도 늦추지 않고 착착 잘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와 사진을 딱 찍고 먹기를 나도 다시 피아노를 시작해야겠다. 95세에도 할 수 있는데 나도 해야지. 그래서 선생님을 알아봤는데 너무 운이 좋게도 줄리아드 3년 그 대학생 당시 20살에 선생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13살부터 줄리아드에 발탁돼서 공부를 했고 그 동안에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생님들에게 사사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대단한 선생님을 제가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음악을 배웠어요. 그랬는데 제가 선생님한테 제일 처음 배운 게 뭐냐면요. 이 선생님은 저에게 이 말 그림을 보여줬어요. 피아노를 치는데 웬 말 그림이냐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피아노를 제 이 허무한 마음을 표현하고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감정을 다 꺼내는데 사용하는 그 툴이었기 때문에 피아노를 칠 때 굉장히 감정적으로 저를 쳤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러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선미야, 아무리 감정이 휘몰아치고 아무리 네가 이 슬픔에 젖고 기쁨에 젖고 하더라도 네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어. 감정을 따라가면 안 돼. 피아노를 치는 네가 있지만 피아노를 치는 너를 바라보는 내가 있어야 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때 머릿속이 정말 띵 했죠. 아, 피아노를 치는 나를 바라보는 나. 제가 합의람을 안 했다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마 이해를 못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할까. 근데 예전에 제 때는 살아가기 할 때, 한참 춤을 춘 다음에 아침 햇살님께서 바닥에 누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닥에 누워있는 내가 보이는 사람 손들어. 아침 햇살님 기억나세요? 손들어. 그랬어요. 근데 신기한 게 사람들이 다 드는 거예요. 저도 누워있는 내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도 다 들고 그런 것도 같으니까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 한동안 제가 밥을 먹는 내가 보이고 걸어가는 나. 마치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라보는 성령.
내 머리 위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 그런 느낌을 한동안 가졌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그 말을 딱 하는데, 아, 피아노와 이 영성과 삶은 연결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피아노를 치면서 피아노를 치는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감정적으로 휘몰아치더라도 이성적인 나가 감정적으로 휘몰아치는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지나치게 않게. 아무리 슬퍼도 막 슬프지 않고 기뻐도 막 기쁘지 않게 중용을 지키게, 균형을 지키게 잡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말을 타는 기수가 말을 팽팽하게 잡고 말이 어디로 갈지를 조정하는 것처럼, 여기에 나와 이곳에 나가 팽팽하게 균형을 맞추고 어느 하나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피아노를 칠 때는 피아노를 치는 감정을 바라보고 그 감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감정대로 막 휘몰아쳐 가면 연주가 값싼 연주가 돼요. 이 피아노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아주 미묘한 것이거든요. 감정이 올라갈 때도 서서히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서서히 내려가고, 하지만 아주 자금 변하지만 그 감정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연주가 가장 고급스러운 연주거든요. 그것은 바로 피아노를 치는 나와 이거를 바라보는 나 사이에 균형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이제 제 삶과의 연계성, 어떻게 내가 모든 것에 균형을 맞출 것인가, 내 마음을 잡고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리고 당시 제 선생님이 이제 줄리아드 학생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의 선생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제 선생님의 스승은 후칸 첸이라는 대만 사람인데, 태어나기는 대만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자라기는 독일에서 자랐어요. 독일에서 음악을 공부를 한 거죠. 근데 이 분의 연주가 아주 그 영성적이라는 그 호평을 받는 연주자예요. 줄리아드 교수면서 예일대 교수인데, 이 사람이 연주를 하다가 손을 다치게 돼요. 30대 때. 그래서 7년 동안 피아노를 아예 못 칩니다. 그 7년 동안에 자기의 본래의 그 고향이었던 중국의 철학에 빠져들고 명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명상의 힘으로 다시 피아노에 신경이 되돌아오게 돼요.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런 병명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의 연주에는 그런 영성적이고 철학적인 게 있어요. 근데 그 분이 이제 그러니까는 청소년 줄리아드 학생들을 가르치는 워크숍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있었는데, 제 선생님께서 저를 특별히 거기에 청강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서 제가 2번을 청강을 했어요. 3번째부터 못 들어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2번 들었는데 그 2번 동안의 강의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어느 날 말씀을 하시기를, 훈카첸이 음악에 있어서의 쉼표는 굉장히 중요하다. 네가 막 집중해서 치더라도 쉼표가 나올 때는 빈 공간을 확실히 만들어주고 쉬어줘야 그 다음에 음이 산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쉼표의 공간을 어떻게 어디서 찍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마지막 한마디를 딱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사이에 쉼표를 잠깐 찍지. 나는 빈 공간 사이에 음을 찍어. 이 마을의 아름다움을 아시겠어요? 나는 빈 공간 사이에 음을 찍어.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전율을 했어요. 저 어린 학생들이 저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피아노를 처음 연습했을 때는 음표만 보여요. 음표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어려운 곡을 칠수록. 그래서 음표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쉼을 찍고, 음표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쉼을 찍는데,
피아노 그 곡을 계속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준이 올라가면 음과 음 사이에 공간이 보여요. 그 음을 쫓아가기 힘든 게 아니고 음과 음 사이에 아무리 빠른 곡이라도 공간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저도 그거를 경험을 했는데 저의 공간은 아직도 작은 것이고 정말 위대한 음악가들은 그 음 사이에 자기가 들어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빠른 곡이라도 한 음 한 음을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을 자기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비어있는 공간을 보고 여백을 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가 통제를 할 수 있잖아요. 무슨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에너지를 자기가 파장을 다르게 만들 수 있고, 인터벤션, 그러니까 개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음에 완전 익숙해지고 고수가 되면 음 사이의 공간에 들어가서 그 음을 갖고 노는 거죠. 근데 훈칸체는 그 경지를 말한 거죠. 너희들은 음에만 집중하고 공간을 살짝살짝 거기 넣는데 나는 이미 그 공간 속에서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음을 찍는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깨달음과 음악은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마디 두 번째 강의에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 훈깡첸이 어떤 사진사의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사진사는 회색만 찍는 사진사예요. 근데 그 회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회색에도 1000가지의 색이 있다. 너무 아름다운 말 아니에요? 회색에도 1000가지의 색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음을 하나하나씩 만들지 그 음의 하나하나에도 다른 의미가 있고 다른 색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것이 너의 음악의 색깔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그 당시에 신문에 어떤 중국 한 10살짜리 아이가 산골에 사는 아이인데 아주 추운 겨울에 아주 추운 겨울에 산을 2시간을 걸어서 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눈이 많이 내리는데 추운데 학교를 다 갔더니 애가 머리에 고드름이 맺히고 눈에도 하얀 이렇게 고드름처럼 눈이 쌓인 거예요. 그걸 너무 웃겨갖고 선생님이 찍었는데 그게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진이 된 거예요. 저는 그 사진을 그날 아침 보고 너무 귀엽다 그랬는데 퐁캉첸이 그날 수업 때 그 사진을 딱 보이면서 나는 이 아이를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했어. 이 아이의 2시간 동안의 걸음을 생각해서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 그 걸음에? 어떤 느낌이었을까? 추워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까? 왜 학교를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걸음을 걸었을까? 그러면서 자기가 독일에서 학교를 갈 때 그 숲을 거치면서 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자기가 가졌던 느낌? 그거를 음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음을 치는 것도 한 걸음 한 걸음이다. 그 음 하나하나의 색깔과 의미를 부여해라.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피아노를 칠 때 그 말씀이 정말 맞거든요. 한 음 한 음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 한 음의 색깔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도 눌렀다 저렇게도 눌렀다 수십 번을 음을 찾아요. 진짜 고수들은. 근데 제가 이 말을 듣고 저의 인생의 허무함, 내가 공부를 왜 하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많이 풀렸어요. 그게 풀리기엔 너무나 단순한 말 같죠. 왜 풀렸냐면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늘 큰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길렀기 때문에 저는 정말 큰 인물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목적도 뭔가 이 세상을 바꾸리라. 근데 아무 45이 넘어서 보니까 큰 인물도 안 됐고
제 공부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데 전혀 기여도 못하고, 공부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심드렁해지고 재미가 없어서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보니까 예술가들은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찍고 찍는데, 이게 세상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듣는 사람이 얼마나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기록에 남는 것도 아닌데, 앉아서 계속 음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 내가 공부하는 게 예술이구나. 내가 앉아서 마치 바구니를 짜듯이 한국말로 쓰는 게 아니라 영어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글 쓰는 작업이 바구니를 짜는 거예요. 이 언어를 갖다 붙여보고 이렇게 붙여보고 공작이에요. 아름다운 바구니를 짜듯이 내 생각을 한 줄 한 줄 짜가는 거구나. 그게 다른 사람이 읽던 안 읽던, 이 세상에 어떤 의미를 주건 안 주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아름다운 말을 만들어 가는 거구나. 내 생각을 짜는 거구나. 그게 예술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한결 마음이 가볍고 제가 하는 일이 재밌어졌어요. 정말로. 그래서 회색에도 1000가지의 색이 있다. 한음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 말씀이 저를 굉장히 되돌려 놓았죠. 이거는 제 악보예요. 이게 쇼팽 발라드를 제가 공부를 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쇼팽 발라드를 시도했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쇼팽 발라드에 미쳐가지고 제가 여러 책을 사봤는데 그 책 중 하나가 영국의 가디언이라는 그 시사 잡지가 있는데, 그 시사 잡지의 편집장이 아마추어 피아니스트인데 쇼팽 발라드를 끝내는 게 꿈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쇼팽 발라드를 내가 끝내겠다. 1년인가 2년을 목표로. 그래서 그 발라드를 연습을 하면서 책을 써서 이만한 책을 냈어요. 쇼팽 발라드를 공부할 때의 느낌과 그때 있었던 일들을. 그런데 다시 금년에 쇼팽 발라드를 제가 재도전을 했는데 이번에 어렵지 않은 거예요. 제가 지금 4장 빼고 다 쳤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장에 레슨을 받으면서 계속 제가 표시를 하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한 한 음에 얼마나 많은 지도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미묘한 변화를 만들어야 돼요. 피아노는. 여러분이 피아노를 들 때 갑자기 작다가 갑자기 쾅 커졌다가 갑자기 화가 났다가 갑자기 기뻤다가, 그런 음악은 좋은 음악이 아니에요. 싼 음악이에요. 하나하나 조금씩 미묘한 변화가 시작됐다가 우르르 쾅쾅 오고, 미묘하게 줄어들었다가 새처럼 노래하고, 그러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는 거예요. 피아노를 치는 사람, 그 고수들은 그 현장에 가서의 느낌으로 치지 않습니다. 미리 다 계획해요,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래서 보면 제 피아노의 제 연주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클라이막스가 너무 빨리 온다는 거예요. 너무 갑자기 세진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제 화살표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이 부분 따다다, 사실은 클라이막스가 여기부터거든요. 여기. 근데 미리 준비를 몇 절 전부터 하는 거예요. 미묘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처음에는 타임이 빨라져요. 타임이. 시간이 약간씩 빨라다가 그 다음에는 소리가 드디어 빨라지기 시작해요. 소리가 점점 세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클라이막스가 쾅쾅쾅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준비를 하는 거죠. 한 걸음씩. 그래서 피아노를 치면서 느끼는 거는 아마추어와 전문가의 차이는 이 미묘한 변화의 차이예요. 글을 쓰는 것도 그렇고, 페인트도 그렇고, 무슨 엔지니어도 그렇고,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아주 작은 미묘한 차이에 있습니다. 세밀함에 있습니다. 그 세밀함을 얼마나 세밀하게 해내느냐, 그게 전문가예요. 아주 끝까지 꼼꼼하게 해내는 거, 그게 전문가라는 거죠. 근데 이 미묘함의 소리를 어떻게 내느냐. 이 손가락이 그 미묘함의 소리를 컨트롤할 수 있을 때 낼 수 있어요. 마음은 내가 미묘하게 해도 이 손가락이 아주 그 섬세하게 약간 커지는 거, 약간 작아지는 거, 약간 빨라지는 것을 내 마음을 손가락에 전달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 컨트롤을 어떻게 하느냐? 연습을 통해서 합니다. 매일매일의 연습을 통해서. 진짜 아마추어는 뭐 그렇게 연습하지 않지만 프로의 연습은 엄청나죠. 근데 제가 피아노를 벌써 이제 7년째 이 선생님하고 하는데 한 4년째까지는 선생님께서 음악을 즐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집에서도 내 마음의 심장을 열고 이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 힘들었던 기억, 너무 행복했던 거, 로맨틱했던 거, 그 느낌을 다 피아노에 표현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감정을 다 말렸어요, 제가. 그렇게 행복하게 쳐서 다 치유가 다 끝났는데 그때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선미야, 앞으로는 피아노를 집에서 연습할 때 즐기지 말아라. 페달도 밟지 말고 아주 천천히 온 음이 다 끝까지 가도록 지루하게 연습하라는 거예요. 연습은 즐기는 게 아니다. 네가 페달을 밟고 제대로 치는 거는 내 앞에서 연주할 때만 그렇고 집에서 연습할 때는 무조건 하나하나 천천히. 그러고 나서 손가락 연습을 들어갔어요. 작년 여름 내내 한 게 손가락 연습이에요. 얼마나 지루하게요. 이제 저의 단계는 즐기는 단계가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단계예요. 근데 프로가 되기 전에는 아무리 자기가 좋은 것을 하더라도 이 지루함, 고통의 단계를 넘지 않고서는 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연구를 하지만 제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연구 주제가 있죠? 처음 글을 쓰는 거는 힘들어요. 근데 저널에 투고하면 두 사람 리뷰어가 막 비판을 해서 보냅니다. 리뷰어의 말에 맞게 고쳐야 돼요. 그 과정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정말로. 내가 왜 공부를 택했을까?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제 남편은 이제 그 과정을 이제 하기 싫다는 거예요. 남편은 이제 올라간 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 그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근데 그걸 하고 나니까 제 손가락이 변했어요. 손가락에 힘이 있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음에서 힘이 나고 이 음을 컨트롤할 능력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배운 게 제가 아무리 컨트롤 하려고 그래도 아주 작은 소리의 음을 내기가 힘든 거예요. 살짝 터치해도 작은 소리가 안 나요.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이 작은 소리는 어떻게 해야 냅니까? 근데 너무나 의외의 대답을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두 개의 손가락을 합쳐라. 그래서 이 손가락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야 작은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제일 강하면 큰 소리를 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아주 미묘하고 너무너무 작은 소리를 내려면 손의 힘을 가장 크게 하기 위해서 두 손가락을 합쳐서 완전히 통제된 상태에서 누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되더라고요. 그게 다 방법이 있는 거예요. 강함과 강함이 제일 약한 소리를 낸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한 일이죠. 근데 또 이 음악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만의 보이스를 찾아야 돼요. 같은 베토벤, 같은 쇼팽도 어떤 연주자가 연주하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이 찾는 보이스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면요. 이 플랫이요. 딴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어떤 사람은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할 수도 있고 따라라라라라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잡은 음은 변하는 것.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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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따라, 딴따라, 딴따라,
딴따라 딴따라 딴따라. 그러면 음이 어떻게 들리냐면 따다다다 이렇게 들려요. 그게 내 보이스인 거예요. 여기만이 아니라 이 위에도 보면 딴 따라 왼손이 따라 화살표가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딴 따라 그러니까 따라 잡았잖아요. 그럼 밑에서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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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저렇게도 잡을 수 있어요. 그거는 연주자의 자유예요. 물론 작곡자의 색깔을 중요시하지만 연주자가 자기 보이스를 내는 걸 찾아야 돼요. 그게 창조예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너무나 신비로운 게 내가 창조할 구석이 있어요. 이 창조를 하려면 연구를 해야 돼요. 나의 어떤 보이스를 만들 것인가 여기서. 이 음악에서 내가 내고 싶은 스토리가 무엇인가. 내가 내고 싶은 감정이 무엇인가. 근데 이 스토리를 보면요. 해피한 스토리만 있는 음악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음악에 힘이 없어요. 반드시 고통이 있어야 돼요. 고통과 행복, 그 다음에 심지어 호기심, 유머도 있어야 되고요. 어떤 순간에는 어떤 파트는 제 선생님 그래요. 선미야 여기 내가 볼 땐 어떤 사람이 주정뱅이가 있는데 술을 먹고 건들건들 골목을 걷고 있어. 보이지 않아? 그래요. 그러면 정말 그게 상상이 돼요. 그러면서 난 따라 따라 아 이 사람이 건들건들 걷는구나. 그리고 하이든 교향곡 같은 데는 얼마나 유머가 있는지 몰라요. 그 인생사의 모든 감정과 경험이 이 클래식 음악에 다 녹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음악을 칠 때마다 스토리를 만들죠. 근데 작년에 베토벤의 템피스트 음악을 칠 때 선생님이 저한테 스토리를 만들어서 글을 써라. 그래서 나에게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음악을 듣기도 하고 보면서 제 스토리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쓴 스토리가 있어요. 이건 제가 영어로 쓴 거라 이거를 한국말로 옮기니까 좀 어색하지만 그래도 읽어볼게요. 베토벤 템피스트. 나는 고요한 숲속 조용한 연못가에 앉아 있어요. 가벼운 비가 멎은 후 나뭇잎에서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뚝뚝 뚝뚝. 비가 다시 시작되고 잠시 멈춥니다. 비, 고요함, 뚝뚝 뚝뚝, 비. 다른 모든 것은 고요합니다. 그러나 난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느꼈어요. 나의 가장 깊은 마음속에 들어가 나는 두려움과 불확실한 에너지로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를 설명할 수 없어요. 나는 엄청난 폭풍이 올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멈출 수 없어요. 나는 압도되어요. 폭풍의 엄청난 힘이 나를 짓밟고 나를 묶고 나를 가둬요. 나는 내 운명을 생각합니다. 이 운명은 나를 지배할 것이며 결국 나를 정복할 것입니다. 나는 무력하고 무능하며 저항할 힘도 없이 내 마음속에서만 소리를 지릅니다. 포기할래요. 포기할래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나는 내 운명 속으로 춤추어 들어가겠어요. 나는 받아들여요. 더 이상 그 힘에 저항하지 않아요. 나는 긴장하고 있지만 두려움은 사라져요. 삶은 아이러니하고 희극적이에요. 나는 그저 순간순간 살아남을 거예요. 나는 나 자신에게 내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목소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어둠의 지하에서 걸어나오는 무시무시한 군인들처럼 힘있는 목소리들이 나를 향해 걸어옵니다. 나는 자비를 구합니다. 나는 내 운명에 대해 슬픔과 외로움으로 노래합니다. 나는 운명과 싸우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거예요. 나는 운명과 춤을 추겠어요. 이것은 내 춤이고 내 노래이며 내 여행입니다. 나는 어둠의 목소리들이 붕괴되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 목소리가 먼지처럼 침묵 속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 있어요. 이게 제가 베토벤 템피스트를 치면서
머릿속에 갖고 있었던 스토리예요. 그럼 이 스토리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된지 한번 이 곡을 들어볼까요? 다니엘 바렌보헴의 베토벤 템피스트입니다.
제가 느낀 것들을 느끼셨나요? 제가 아까 글 쓴 거는 여기 1악장에 관한 것만이에요. 2악장은 또 다른 스토리가 있는데요. 잠깐만요.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연습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연습을 할 때는 하나하나 사실은 계산된 그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하나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연습을 하거든요. 하지만 제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는 연주를 할 때는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할 때는 그 모든 것을 잊어라. 그냥 그 순간의 느낌, 우주와 나와 연결된 느낌 속에서 치는데 이미 연습으로 손가락이 근육의 메모리가 다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놓아도 연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전혀 흩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연습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굉장히 느낀 거는 피아노를 칠 때 큰 소리를 내려면 일단 힘을 빼고 어깨를 낮춰야 돼요. 그래야지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힘을 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뭐 음악이나 뭐나 공부나 다 힘을 빼야 되고 어깨를 낮추고 겸손하게. 그랬을 때 내가 가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것 같은데 간략하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치면서 느낀 것 어떻게 재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감 나누실 거 있으시면 나눠주시고요. 예, 저는 하늘바라님께서 뭐 지난번에 피아노 이렇게 치시는 걸 좀 뭐 이렇게 그 저장해놨다 한 번씩 들어보는데 아주 잘 치는 분들이 멋진 장소에서 치는 때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감흥이 안 왔는데 제가 아시는 분이 이렇게 직접 친 걸 이렇게 들으면 그분에 대해서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아는 분이 이렇게 치니까 확실히 감흥이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고 또 두 번째는 오늘은 사실은 제가 이런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문외한인데 설명을 듣고 아까 피아노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사운드가 좀 스토리가 담긴 그런 걸로 들리니까 되게 그 안에 뭔가 이야기와 누군가의 고통과 외로움과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 있구나 그걸 느껴져서 되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가르침을 또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나누고 싶은데요. 지난번에는 미술 이야기로, 오늘은 음악 이야기로. 우리 하늘바라님의 깊이는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정말 정말 감동스럽고요. 전해지는 말씀 하나하나가 아주 깊은 철학의 바탕 위에 음악적인 깊은 조예를 나눠주어서 같이 덩달아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나눠주신 그런 자신만의 갖고 그냥 숨길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나눠줘서 우리 모두를 다 음악적인 부자로 만들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늘바람님이 우리 함께 교우라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요. 이론이라는 것이 엄청 행복했어요. 아주 행복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엄청 엄청 고맙습니다. 근데 미술하고 음악은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음악을 칠 때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감성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감성을 이해하는데 미술이 도움이 돼요. 제가 어떤 음악은 막 약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약간 바이폴라 같은 느낌을 주는 감정이 있어요. 저는 바이폴라가 없으니까 이해를 못 하는데 어느 날 음악의 그 미술관에 왜 이런 미술 있죠, 이거. 뭉크. 외침, 뭉크. 외침. 네, 뭉크. 갔는데 뭉크가 바이폴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 미술에 대한 뭉크의 디스크립션이 내가 해변가를 건너고 있었는데 하늘에 햇살이 있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구름을 봤는데 그 구름이 붉은 구름인데 마치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하얀 혀로 변해서 나에게 다가서 내가 갑자기 현기증이 나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난간을 잡고 쓰러질 뻔했다. 그런 디스크리션을 보고 아, 이 바이폴라의 감정이 이런 거구나. 좀 아까까지 이 사람 너무 행복했거든요. 음악 속에서. 근데 갑자기 막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했더니 가능한 감정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술이 영감을 줘요. 그리기 피아노예요. 네, 저도 나누고 싶습니다. 우등입니다. 음악은 삶이라 너무 재미있는 또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음악을 즐겨하는 입장에서 음악 속에 담긴 그 이야기, 스토리를 참 궁금해하면서 짧게 짧게 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또 자기만의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어서 글로 쓰시고 그거를 함께 또 저희들과 공유하고 해서 굉장히 앞으로 음악이 새롭게 들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균형감을 음악을 피아노를 치면서 정말 진정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균형감을 잘 맞춰야 된다는 그 말씀도 내 삶에 참 적용을 언제라도 해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줄리아드 교수님한테 그 사사받은 그 피아노 레슨의 내용이 온전히 정말 저희들한테 나눠주셔서 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감사합니다. 해설입니다. 몰피님 먼저 하세요. 아니요,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몰피님은 더 남다르실 것 같으세요. 음악을 또 하셨으니까. 저는 하늘바라님과 아까 몰피님 말씀처럼, 와, 끝이 없으시구나. 저번에 왜 밥과 똥과 삶에 대해서 그거 느끼신 거에 대해서 되게 감동받았었거든요. 그때 말씀하신 거. 근데 오늘도, 삶에 이렇게 다 적용하셔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또 말로 언어로 내 의식을 언어화하는 것도 난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그 음악을 다시 또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게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적어놨어요. 그거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가, 빈 공간에 음을 찍는가. 근데 저는 주로 말을 많이 하니까 내가 하고 있는 말과 말 사이에 그 쉼이 있는가? 저도 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되게 맞닿아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고, 그 거꾸로 공간 사이에 내 말을 넣는가? 그 생각하니까, 이게, 의식이 점점점 명료해지면 말이 점점 줄어드는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이번에 필라테스 선생님이 새로 오셨는데, 딱 들어온 순간 이분 첫째시구나 이게 느껴지는 게 바빠요. 막 여러 개를 많이 하려고 호흡할 시간을 우리에게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저 개인 레슨 선생님은 말을 많이 안 하세요. 그 중간에 호흡할 시간을 엄청 많이 주고 여유 있게 수업을 하는데 정확히 50분에 딱 끝내거든요. 근데 이 첫째 선생님은 아마 준비를 다 해오는데 10분이 늘 남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알았어요. 이분에게는 여유가 없으시고 전문가로 갈수록 여유가 있는데, 음악도 그렇구나. 그 자기만의 공간이 다 있구나. 그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강함이 가장 작은 소리를 내는 거. 그래서 수업할 때 애들이 떠들면, 야, 조용히 해! 이것보다 그냥 애들이 잦아들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지켜보면 갑자기 조용해질 때 있거든요. 진짜 강한 건 침묵에서 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아주 미세한 작은 소리들이 연습에서 온다는 게 갑자기 되게 딱 그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삶에서 되게 연습의 지루함을 견딜 때 어느 정도 바늘이 오르는데, 지루함을 좀 견디고 고통도 견디고 시지프스가 맨날 돌 올리는 그 지루함을 견뎌냈듯이 그런 게 있어야죠. 프로까지 가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 나눠주신 하늘바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늘바람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주 재밌게요. 바른보임의 연주는 언제 들어도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정말 많은 연주자들이 좋아하는 연주인데, 오늘 이렇게 또 아침에 들을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아까 그 후칸첸 교수님, 줄리어드 교수님 말씀하시면서 저는 계속 러셀 쇼만 선생님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도 음악을 하시면서 굉장히 철학적인 것, 또 인생에 다가가는 음악 이런 거 많이 제자들한테 가르치시고 또 본인 스스로도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이 아님에도 피아노 전공한 정말 전공자들보다도 아주 훌륭하게 음악적인 인생을 사셨고, 그 후진들을, 훌륭한 그런 연주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 러셀 쇼만 교수님이 많이 떠올라서, 그 후칸젠 선생님, 그 교수님 말씀하실 때 굉장히 공감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하늘바라님 말씀하실 때 또 들었던 생각이 정말로 다른 악기도 그렇지만 이 피아노는 힘을 빼지 않으면 소리가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 피아노를 배우러 가면 힘 빼는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인생도 마찬가지로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도 힘을 빼야 되는데 과다한 의욕이나 이런 계획들만 가지고 내 몸에 힘을 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 피아노를 악기를 한다는 것도 굉장한 이 힘 빼의 연습이 연속이고, 그래서 인생과 정말 너무 많이 닮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다시 한번 또 들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요즘 우리나라에서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세계적으로도. 근데 그의 선생님이 늘 그 젊은 그 어린 피아니스트한테 말씀하시기를, 레슨할 때마다 얘기하기를, 경계가 분명해야 한다. 선이 있어야 된다. 그 선을 넘어가면 음악이 아니고 서커스가 된다.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인터뷰할 때 굉장히 저도, 공감했는데, 오늘 하늘바라님 말씀 전해주시면서 그 결이 같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 상당히, 공감이 되면서 기뻤어요. 그래서 이게 예술이 되느냐, 서커스가 되느냐는 정말 한 끗 차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피아니스트들은 그 한 끗을, 그 선을 정말 살짝 넘어도 보고 다시 한번 그 경계에 선을 내려와 보고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연륜이 쌓이면 그 연습 시간에 손이 기억하는 것처럼 연륜이 되고 이렇게 오랜 시간 연주를 하다 보면 정말 그 다 잊어버리고 연주회 때는 연습한 걸 잊어버려도 그 연습이 손이 연습을 기억하고 머리가 연습을 기억하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친다고 해도 정말 짜임새 있는 그런 연주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연습만이 살 길인데 사실 연습은 굉장한 그 몇 평 안 되는 피아노 하나 덩그라니 있는 그 연습실에서의 연습은 굉장한 고통이잖아요. 저도 네. 뭐 많은 연습을 해보진 않았지만 학교 다닐 때 4시간, 5시간 앉아서 내리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또 잘하는 피아니스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임윤찬 같은 피아니스트도 하루에 18시간을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자고 먹고 이런 시간 빼고 그 콩쿠르 위해서 하루에 17시간, 18시간을 몇 년을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 그 고통에 연습하면서 내가 그냥 손가락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연습하면서 맞닥뜨리는 그 절망감이 굉장하잖아요. 맞아요. 하늘바라님 그런 절망감 느껴보셨어요? 연습하면서? 네, 그럼요. 그렇죠. 그 연습하면서 느끼는 그 절망감이나 고통이 너무 커서 정말 연습이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들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이겨내고 이렇게 예술을, 음악을, 인생을 만들어가는 이런 연주자들이 많다는 게, 또 우리나라에 그런 연주자들이 많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고 흥미있고 또 많은 응원을 보내면서도 오늘 우리 하늘바람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인생은 예술이지, 예술은 또 인생이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저도 초등학교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반주를 하려고 저희 아빠가 아주 계획적으로, 저에게 음악 교육을 피아노를 가르치셨는데, 그때부터 연습도 연습이지만, 많은 곡들을 많이 듣고 또 좋은 곡들을 찾아 듣고 하면서 귀가 많이 훈련이 되었어요. 다른 또래 전공하는 친구들보다.
그래서 좋은 음악을 이렇게 딱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면서 또 계속 음악을 또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하비람을 만나고 또 AAP를 만나고 그러면서, 아, 영성의 세계를 열어주는데 클래식 음악만한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서, 영성 생활이나 이렇게 신앙 생활에 좀 깊이 있게 들어가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들어라. 바흐의 음악을 들어봐라. 그러면서 목록도 제가 적어주고 했던 기억도 있는데, 오늘 이렇게 피아노와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쫙 풀어주시니까 제 마음도 굉장히 공감이 되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제가 너무 길죠? 그리고 마지막은 저는 어릴 때는 피아노는 손으로 치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는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치는 줄 알았고, 또 그렇게 연습을 했고, 그러니까 조금 크니까,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치는 게 아니구나. 팔로 피아노를 치네. 어깨로 피아노를 치네. 그러다가, 아니네. 허리가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네. 몸으로 피아노를 치네. 그러다가 요새는, 내 인생이, 내 이야기가 피아노를 치는 거지. 이런 느낌이 요새는, 그게 저도 이게 많이 나이가 먹었나 봐요. 이런,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이렇게 더 예술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피아노를 통해서 더 이렇게 인생이 확장되어지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와서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에요. 하늘바람이 정말 멋지시고요. 정말 부럽습니다. 지난번에 그 라흐마니노프 연습곡 연주하신 거, 아침 햇살님이 올려주신 거, 그거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왼손 테크닉이 대단하세요. 저는 팔이 고장나서 요새는 피아노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거든요. 굉장히 부럽고요. 늘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고통 이해해요. 그렇게 마음이 치고 싶은데 못 치는 고통은 어떨까, 정말. 네, 맞아요. 네,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제가 말 안 한 게, 피아노를 칠 때 들어야 돼요, 먼저. 듣는 기가 처음이고, 그 다른 분께 말씀드린 게, 음을 듣고 다음 음을 쳐야 돼요. 그래서 전음과 다음 음이 히컵 없이, 그러니까 뜩뜩 이렇게 뛰어넘음 없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거 아세요? 네. 이문찬이가 피아노 연습할 때 두 첫 음 치고 그 다음 넘어가는 그 두 음을 연결하는데 연습하는데 7시간이 걸린대요. 두 개 치는데. 그래서 첫 음을 쳤을 때 이렇게 쳐보고 또 아까 말씀대로 손가락 두 개로 강하게 또 이렇게도 쳐보고 또 엄지손가락으로 드라이브 걸듯이 또 이렇게도 쳐보고 그러면서 자기만의 첫 음을 찾으면 그 다음 음으로 넘어가는데 첫째 음, 둘째 음이 완벽하게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연습하는데 7시간이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공간에 음을 치는 사람은 첫 번째 음과 두 번째 음 사이에 공간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첫 번째 음을 치고 듣고 두 번째 음을 첫 번째 음에 연결시켜서 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거기서 나 적지 않게. 그러니까 내가 그 공간을 얼만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래서 나는 얼만큼을 내 걸로 하느냐, 그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게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맞아요. 또 오늘 하늘바람님 말씀 들으면서 많이 공감이 됐고, 또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 재밌고 즐겁고,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뷰티입니다. 너무 전문가들 틈 사이에서 제가 소금을 날리려고 하니까 약간 긴장되고 떨리네요. 저는 콩나물 대가리 잘 몰라요. 그림은 정말 좋아하는데 박자도 못 맞추고 항상 투스텝은 한 박자 늦어서 무용쌤한테 엄청 혼이 났던 기억이 많아요. 아직도 잘 몰라요. 그냥 하모니카도 안 보고 그냥 느낌으로 부르거든요. 근데 제가 해색에도 1000가지 색이 있다는 말에서 그림에서 그라데이션이 이 그라데이션 갑자기 확 변하는 게 아니라 중용을 지키는 거, 이 중용이라는 말이 딱 생각이 나면서 제가 한 8년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그 꿈교육 그게 교수님한테 그 강의를 들으면서 중용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저한테 윤 선생님 그림 잘 그리지 중용을 표현해봐야 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그림을 표현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중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림을 표현을 못했다는 거야. 지금은, 중용은 평행저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울, 기울이지 않는 거, 밸런스,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하늘바라님 진짜 칭찬 너무 많이 했는데 또 칭찬, 바구니를 짜듯이 생각을 짜는 삶을 예술로 만한 정말 아티스트 맞는 것 같고요. 그림을 그릴 때도 여백이 참 중요하거든요. 저도 그림 잘은 모르지만 글 쓸 때도 힘이 중요하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힘이 중요하잖아요. 쉬지 않고 계속 공부만 하고 바보 만들잖아요. 공부만 하는 거는 일만 하는 거. 사실 아까 하늘바라님 선생님이 말씀 안 하시고 하늘바라님 하시는구나 하고 처음에 사실은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학생들 질문 받아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끄고 그랬는데 너무 확 와닿는 게 말씀이 이거 뭐지 이거 발 타는 그림 이러면서 막 뭔가 막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거 자극과 공간 사이에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선생님 말씀을 결국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혹독한 훈련을 하라. 즐기라. 훈련하라. 저는 확 꽂히더라고요. 동물처럼.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혹독한 훈련을 동물처럼 해야 된다. 내가 동물이었구나. 정말 이렇게 해야지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황명조 선수가 그랬죠. 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래도 또 훈련을 받을 때 그런 말을 했대요. 그게 확 올라오면서 그렇구나. 동물처럼 사람이 아니게 혹독한 훈련을 해야 된다.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쓴 시를 보고 저 너무 눈물이 났어요. 그냥 울컥 올라오는데 뭔지 모르겠어. 나 음악을 모르는데 마음이 뭔가 물가루가 떨어지는 느낌? 그 물가루가 먼지 돼서 나간 그 느낌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너무 하늘바라님도 힘듦이 있구나. 나도 힘든데 나도 그래서 이걸 제가 써봤어요. 하늘바라님의 행글을 그냥 내가 대내어 봤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운명 속으로 춤추며 들어가요. 더 이상 힘에 저항하지 않고 긴장은 하지만 두려움은 사라져요. 삶은 아이러니 희극적이고 순간순간 살아남을 거다. 지금을 산다는 말에 너무 제가 지금을 못 살았다는 생각에 미안했고요. 나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의 존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운명과 싸우지 않고 춤을 추어요. 나의 춤, 나의 노래로 내 삶을 여행 예술 작품으로 만들 거예요. 아니 지금 만들고 있어요. 슬픔, 외로움, 노래, 춤으로 성화시킨 그 느낌, 어둠의 목소리들이 묻어지고 사라지고 있어요. 그 물가루들의 소리가 먼지 되어 침묵 속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너무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듣는데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냥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한 유명한 신학자가 옛날이니까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담배를 피우고 도착을 한 거죠. 한국 교회가 떠들썩한 거야. 어떻게 목사가 담배를 피우냐. 그래서 교단끼리 싸움을 해요. 그것 때문에. 그 신학자가 천국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모차르트 음악이 있는 데가 천국이라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접하면서 신학을 한다는 건 인간학이고 인간을 한다는 것은 역사도 있고 철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그래 그때 난생 처음으로 우리 집사람이 맨날 하는 얘기, 한 달 월급 5만 원인데 10만 원인가 20만 원짜리 미술 전집을 샀다고. 우리 하늘바람님이 사회복지죠. 진짜 사회복지를 하시네요. 음악, 미술.
저로서는 이렇게 보람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기준으로 어느 면에서 루저가 되고 낙오자가 되고 실패할 수 있죠. 절망을 만나죠. 희망 없음을 만날 때 그런 사회적 기준에서는 실패했을지라도 삶은 인생에서 겪는 여정은 여행인데 그 사람만 누릴 수 있다. 13세기 때 유행했던 우리 지금 접하는 원탁의 기사, 아도왕의 이야기, 성배 찾기, 몇 대목이 굉장히 감동적인데 그 중에 하나는 원탁의 기사들이 모여있고 아도왕이 하는 말 중에 위험을 만나지 않으면 먹을 것을 안 줘요. 너무 전율이지 않아요? 이게 기사야. 이 기사 정신이 유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위험을 만나지 않는 한 먹을 것을 안 줘. 그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삶은 아도왕의 삶이야. 삶은 내가 기사야. 내가 위험을 겪지 않는 한. 요새들 결혼 안 하잖아요. 위험 안 겪었다는 거예요. 애기 안 낳겠다는 거예요. 위험을 안 겪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험을, 예를 들어서 포화복회님 창업이라는 위험을 겪었기 때문에 먹을 게 있는 거거든요. 아니, 이 먹을 것은 꼭, 이 먹을 것만 말하는 게 아니지. 응. 근데 진짜 성배가 나타났어요. 나타나요. 그 저자도 없고, 누가 썼는지도 몰라요. 근데 기가 막혀, 하여튼. 비유가, 은유가 성배에 나타나는데, 사라져. 장면을 보면, 그렇지. 부활한 예수는 만나면 사라져요. 부활한 예수는 만나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는 우리가 못 보는 거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나타나는구나. 근데 그 다음 때 보면 더 재밌어요. 우리가 또 막 떼져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성배 그거 얼마나 탔던 거야. 우리가 꿈의 일부인데. 근데 기사들이 안 움직여, 아무도. 왜? 기사의 명예심은 떼져서는 안 가. 무리로는 안 가. 각자 가야 돼. 그때 아름다운 문장 하나가 등장하죠. 이미 난 길은 누군가가 간 길이다. 너는 네 모자를 쓰고 가라. 너는 네 발로 가라. 여기서 밥 먹는데 그런 거 줄 서지 마. 그 줄 서서 밥 먹지 마, 그럼. 목소리, 나만의 목소리, 나만의 지문 이미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더 정신 차려서 지금 음악 속에서는 가장 와닿았던 게 지루함이거든요. 나이 들어서 지루하니까 지루할 때 타락하든가 지루할 때 성장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다윗이 밧세바를 꼬실 때 다윗이 낮잠 자고 나서요. 밧세바도 낮잠 자고 나서래요. 지루할 때. 지루할 때 명상을 하느냐, 지루할 때 향락에 빠지느냐 둘 중에 하나겠죠. 아까 얘기한 이곳에 나타난 나를 보는 나, 명상. 또 첫째 음 다음에 둘째 음을 듣는다고 그럴 때
우리 명상할 때, 얘기할 때 내가 하는 목소리를 내가 들으세요. 음악처럼 들으세요. 맨날 멘트를 하잖아요. 아, 이렇게 통하는구나. 힘 빼라. 두 손으로 모아서 칠 때 힘이 약해진다. 오히려 소리는 작아진다. 작은 소리 내기가 어렵다. 예, 뮤직 is life. 하늘바라님 통해서 또 섬세함. 저 수련회 할 때 저는 작품한다고 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맨날 제가 우리 스태프들한테 거기서 왜 볼륨이 높아져? 왜 걸음이 빨라? 거기서 왜 방석을 움직여? 가만히 있어야지. 방석은 다음에 움직여도 돼. 왜 그때 창문을 못 열어? 생각이 안 나냐? 북 뜰 때 왜 떠놔? 옆에서는 불을 피우고 있고요. 옆에는 미리 떠나. 그거 말로 그래? 내가 어제도 그랬어. 야, 개념이 안 맞지 않냐? 옆에서는 이게 바나 갖다 놓고 데피고 있어. 그냥 펴놔. 저는 그렇게 하고 나면 얼마나 존심이 상하는지 그러면서 한탄을 하죠. 아이고, 내가 스태프들을 더 훈련을 시키던가 내가 낮아지던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걸음 하나, 물건 하나 주는데, 음악 하나 트는데, 그 섬세함에 있죠. 아름답잖아. 자, 많이 일깨워줘서 고맙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예, 저도 부러워하는 저 악보가 읽혀지다니. 나는 전혀 저게 뭔지 모르고. 나는 음악을, 여러분들은 지금 요 다음에 이렇게 들린다고 그러는데, 이만큼이 들리는데, 이만큼이 조금 들리는 거지, 이만큼이. 와. 내가 그거 연습하려고 사계를 수십 번 들려도 안 듣더라고. 사계부터 시작하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게 제일 듣기 쉽다고. 지금 봄에 지루함이 나오고 뭐가 나온대. 아이고, 나는 안 되더라고. 그래서 또 내가 유튜브로도 연습을 했네. 봄에 시냇물이 얼음에서 풀린다나. 그래서. 아, 지금 풀리고 있잖아요.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야, 저게 저렇게 듣는 거야. 동물이라고 했던 점, 내가 짐승 수준이구나. 내가 동물 수준이구나. 훈련시켜서 사람 만들어야지. 대목들 아주 뭉클했고요. 또 나눔도 풍성해서 아주 행복했습니다. 우리 하늘바람님한테 이 하늘 기별 멋있게 우리에게 전해준 고마움, 또 감동, 또 멋진 삶 더 연출하라고 격려의 박수 보내겠습니다.